재판장에서 처음으로 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태블릿 PC. JTBC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태블릿 PC. 최순실이 재판장에서 보고 내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해요. 심지어 손석희 앵커가 이런 재판 소식 전하다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를 전하면서 피식 웃어요. 막 웃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작돼서 그 저번에 명종님이 한 보내준 그 이상한 사람의 SNS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생각하는 모든 마인드가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SNS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꽤 많아요. 우리는 보통 페이스북, 트위터들을 우리 친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눈이 안 띄는데, 신비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쪽 계통의 친구들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목요일마다 저희 집 앞에서 박근혜 구명운동을 하는데, 이제,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출퇴근할 때 보려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날 이제 욕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중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것만 매달려 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 걸 갖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했다고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가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탄핵된 거는 사실은 태블릿 PC 없어도 탄핵돼요. 그래, 그런데 왜 태블릿 PC 얘네들이 목을 매냐면, 그 탄핵의 근거인 소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이게 보면 이 박근혜 변호사들이 대가리가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형량이 낮춰지니까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태블릿 PC 얽매이고 다른 거를 다 놓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박근혜 측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계속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발언들이지, 이게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한 말이 있어요. 큰일 났네.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을 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블릿 PC를 처음 봤습니다. 그럼 당신 셀카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법에서의 그 여지가 없겠죠. 개전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씨.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 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미징 작업을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건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목숨 걸었네. 분위기가 그렇네요. 천신만고 끝에.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단 이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가 초반 1, 2차 담화 때 했던 이야기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갖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손석희 앵커와 특검, 그 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스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후벼 파보겠다는 건데,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먹히지가 않고요. 법정에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은 이걸 증거로 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태블릿 PC를 수사 초기에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블릿 PC 안에 있는 자료들이 최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등을 확인해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증거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이가 자기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 자기가 돈 주고 안 샀으니까. 네. 이어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외부에서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을 실시했는데요. 네.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했는데 앞서 검찰은 태블릿 PC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시값이 변경돼서 저장 자료의 동일성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에서는 그걸 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수로 넘겨요. 검찰이 갖고 있던 거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차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태블릿 PC만 갖고 1년 동안 이야기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죠. 보수 논객 변희재 씨입니다. 변희재. 논객이란 말 붙이지 마시죠. 보수? 아니 극우 농객이죠. 보수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아니 페이먼트 음. 언론사를 운영하는 그렇죠. 네, 변희재는 이제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이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태블릿 PC 검증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대한애국당 출신이라고 안 받아줘서 오늘 방청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도 구속이 안 됐나요? 벌금은 엄청 맞은 것 같은데 참 벌금 이게-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네, 자, 있었으니까. 사실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PC는 전원을 절대 켜면 안 돼요. 그리고서 지난 1년 동안 전원을 안 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검증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따로 이미징 작업을 해서 떠서 카피를 해서 이제 다른 PC에서 검증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서도 판사가 이거는 맞다 그러고서는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 검사만 한 거고 요대로 넘기면 이제 요거 자체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원 켜지 않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최순실이 최고의 인생에서 실패가 노승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가 이 태블릿 PC인데 우리가 지금 질문을 잘못 던졌어요. 이 태블릿 PC가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맞아. 태블릿 PC가 네가 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지가 지 돈 주고 그 삼성 것 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왜 걔네들이 그러냐면 그러니까 2016년 7월 말에 미르재단 대기업 출연금이 최초 보도되고 이게 거의 언론인자 장악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꺼지려고 했는데 JTBC가 갑자기 이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보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게 1차 촛불로 연결이 되고 일파만 막 커져서 극우 박사모들은 이 태블릿 PC 때문에 탄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공격하면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예, 지푸라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태블릿 PC가 기고 안 기고 이게 최순실 거고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 측을 욕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지금 이미 그럴 단계가 아니다. 온갖 것의 범죄들이 지금 다 들통이 났고 고백했고 관련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호사들은 그 돈 많이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준 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금으로 줬다면서요. 변호사비를 다. 네. 5만 원권으로.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태블릿 PC를 1년 내내 갖고 싸우냐고. 다른 걸로 좀 형량을 좀 낮추거나 뭔가 좀 반박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돈만 처먹고. 전 변호사 측이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는 극우 농객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헛소리나 내고 있고 극우 농객들도 다 그 국정으로 돈 받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다 밝혀졌는데 누가 그런 애들 국민들이 봤을 때 변희재가 기사 쓴다고 해서 그 기사를 신뢰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냐고요. 변희재는 정치적 그 틈새 시장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그로로.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정원 돈 받고 글 쓰고 사회운동 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뻔뻔한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뻔뻔함을 지나서 이게 불법 행위가 곧 밝혀져서 이제 수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은 맞긴 맞나 봐. 그죠? 아니 진짜 나 그런 생각. 만약에 우리 새날이 국정원 돈 받아서 운영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 이미 문 닫았잖아 이거. 왜 이게 잣대가 다르냐고. 극우하고 우리는. 나 이런 사이가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우리한테는 또 한 가지만 잘못하면 인생 조지고. 쟤네들은 뭐 엄청나게 개지랄을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당당하게 법정에 나타나서
태블릿 PC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놈들은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내 맘에 안 들면 다 죽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던 그 기억들과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탄압을 우리가 또 받았던 거고 그런 거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기다림도 지쳤고 또 국민 세금 쓴다는 문제 같은 걸로 온갖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죠. 네. 그분들이 이제 빈 관으로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뒤에 그 장례식 이전에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체조사이라는 기구가 세월호 수색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를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해수부의 소속이죠.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게 알리지 못하게 막았대요. 결국은 해수부인데 우리 때 착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의 모든 게 다 바뀌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냐.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세월호를 담당해왔던 해수부 직원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관만 바뀐 상태인 상황인데 무슨 의도로 그걸 알리지 않았는지 가족들은 떠나려고 하고 인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수색하기 못할 정도가 되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호를 직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빈 관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유골 대신에 유품을 집어넣고. 네. 만약에 그 사이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선체 수색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몰려들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감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4일 날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 관련된 법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유골이 발견됐는데 은폐를 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명정님이 말씀하신 그 김현태 부본부장 있죠. 그 부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예. 지금 김영춘 장관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해임한다고. 보직 해임 된 거예요. 네, 보직 해임. 그렇지만 해임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네. 뭔지를 파헤쳐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유골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선체 조사를 중단하네 만에 이런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난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목뼈 한 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 점뿐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건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경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요? 뭐 이 성형 실수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수를 거죠. 받았다. 네. 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수를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이 뭐 정도 상식에서 갖고- 많이 이 벗어나긴 정도 갖고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네,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예.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예. 네, 그 축소가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거죠. 수술하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이틀 뒤에 이런 시술을 했다는 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뭐 그분들 중에는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도 있고, 예. 네, 또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야 속아갖고 네,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혹돼갖고 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했고 국민들은 현혹돼서 한 것도 국민들도 이제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2012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뭐 댓글을 단 흔적들 뭐 그렇게 예. 정황이 있고 그거를 했는데 뭐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 곧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국가기관 그리고 뭐 당시 여당 예. 네, 이런 쪽의 잘못들이 뭐 그냥 넘겨볼 수만은 없는 어제 한겨레 그런 상황이죠. 20일 하호영 기자 나와갖고 네. 특종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서 하호영 씨가 나서 누구죠 그 국정원 여성분 김하영 씨, 김하영 네. 하호영 김하영 이상한데 좀 라임이 많네요. 김하영 씨가 그 제보 당하고 네. 김용판 청장이 발표하는 그 며칠 동안 네, 전화 추적으로 3,000 몇 건의 전화 추적을 했더니 네. 집중적으로 이런 정보기관과 전화가 이루어졌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 빌딩에서 뭐 국정원 직원 그리고 네. 경찰, 네. 경찰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여당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뭐 전화가 샌들- 이루어졌다고요? 또 이제 선대본부 그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눈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완전 이게 국가와 뭐 여당 그리고 그 국가 기관까지 이제 총동원돼서 총동원인데 이런 분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분들 속간에서 그때 당신들이 뭔 짓을 했냐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폐청산도 아니고 범법자 색출. 범법이죠. 이거는 예.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드는 중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이런 됩니다.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기사 쓴 기자들. 네. 예? 정상근 기자는 안 썼어요? 뭐 바른대로 저는 얘기 안 하세요? 네, 뭐 미디어오늘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네. 안 썼다. 저희는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예 아니요로 답변했어요. 이런 옹호하는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옹호하는 기사는 쓰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세요. 네, 계속할까요? 네, 다음 소식 예.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하면서 예. 국정원에서 1억 원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한 7개월 만에 갔죠? 네, 국정원장에 그렇죠. 있다가 6, 7개월 만에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다가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라 의외였다. 뭐 그런 평가가 당시에 되게 많았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1억을. 국정원장에 그런- 있다가 시차로 싹 쏘고 가서 탁 받아갖고 1억을. 뭐 그런 셈이죠. 아예 뭐 들고 나간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지난 2015년이었는데요. 그 돈을 이렇게 김기춘 들고 나갔대요? 예. 전 비서실장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예.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서실장으로 조의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청와대에 계속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자기가 상담을 해라. 청와대가 셀프 가니까. 상담. 그렇죠. 이병기 이제. 바로 셀프 상담 돈을 탁 던지고 저쪽 가서 탁 받은 거야. 네, 또 이번에 또 보도가 나온 게 전후임 국정원장들끼리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뭐 이렇게 청와대에 가져가야 이게 된다. 뭐 상납을 했다, 뭐 너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 나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야. 그렇죠. 뭐 후임이 혹시나 안 줄까봐 뭐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 돈이 에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정원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이현수 당시 기초실장이 이 사실을 진술을 했고 예. 그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은 이 돈을 국정원 직원들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예.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받은 본 적도 적도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네. 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1억 원이요. 네. 그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그 돈을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예? 그대로 이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중요한 모으지도 건. 못하고 네. 그렇게 왜냐 한 모았다고 4개월 해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털어갖고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뭐 가보로 남겨야겠다 자기를 그런 경량하게 건가요?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이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네, 센 형.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왜냐면 형이 좋거든 동생보다. 네, 죄송해요, 형. 네,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공수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모르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네. 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예.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네,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네,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심지어 지금 검찰은 BBK 특검의 그 수사 기록도 들춰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다른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검사를. 그렇죠. 뭐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예. 이 변창훈 검사가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갔다가 예. 그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이 변창훈 검사 수사를 했는데 투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망한 이후에 검찰 내부의 기류가 좋지 않아서 네 이번에도 그 뭐랄까 하여튼 당시 특검을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에도 당시 파견을 간 검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 검사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갔던 검사들이 지금 이제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 네 그리고 차명기 수원지검 1차장, 그 조재빈 대검 연구관 이렇게 나름 검찰의 고위급 예. 인사들로 포진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 스스로 검찰 조사 안 하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수처 논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네,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상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권의 뭐 고위 인사들도 수사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렇게 추정을 자, 하고 유소희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 개시해야겠네.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인사하세요. 그때 노 대통령이 뭘 했길래 국기문란이라는 소리를 썼을까요? 아니 탄핵은 그럴 때 하는 거다. 아. 헌재에서는 그걸 이제 각하시켰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 아니란 탄핵당한 얘기였죠. 거는요. 그건.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봤던 보수 지지자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이 똑같은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답이 나올 거예요. 탄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정호성 비서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의 연결고리 또는 두 사람 사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으로 정호성 씨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삼인방? 인터뷰에 다. 3인방이 전부 최순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뿐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해서 정윤회를 그 정치 시작하는 박근혜 의원 될 박근혜 후보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추천해요. 라인업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최순실 씨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의 사람. 사람이다. 일종의 아까 말한 그 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그리고 않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네.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의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사라져요. 왔다지. 예, 데리고 왔다. 예.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네.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딨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 그 애가 정유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애는 정유라일 수 없어요. 정유라는 왜냐면 아니고. 그때 이미 애를 하나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나이로 쳐도 22살이 넘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는 기록은 그렇죠. 없어요. 훨씬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애가 아니고 동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이제- 머리가 빨리 도세요. 자, 박원님 빨리 같이 막 나가시는구나. 뭔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야기 너무 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호성 이야기 다음에 조인근 이야기가 아까도 한 번 더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핵심인데 그건 행위를 한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덮어씌우려던 핵심인데 지금 사라져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어디 그 한국 증권- 금융공기업에 네. 이사지로 맞아요. 갔어요. 근데 출근을 안 했.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해주면은 박근혜 씨의 이 국기문란에 있어서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본인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언론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쓴 연설문을 올리면 어디 가서 연설문이 바뀌어서 온다, 이상하게 바뀌어서 네. 온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또 하나는 이정현이 홍보수석일 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정현이 나간 다음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저는 그게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탄핵이나 하야 이런 사유로 간다고 하면 조인근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논란 자체가 이렇게 연설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쪽에서 입막음용을 위해서 지금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좀 무섭네요. 김형욱 회고록, 김형욱 예, 그렇죠. 예. 또 생각이 나고요. 미치겠다. 그냥 생각이 난다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닭 사료 분쇄기 네. 거기에 실제로 사람 시체를 갈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중정에서. 야, 씨.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아니,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정말 무슨 그 악마들의 시대로 되돌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막 상상이 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상상이 앞서가니까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자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질 것 중에 저희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제 기억에도 한 대여섯 건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두 건은 이상은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들거든요. 부탄가스. 네. 유병원. 네. 일단 유병원도 유병원이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안기부 직원이 그 뭐죠? 모닝인가 타고 예, 예. 네, 그런 부탄가스. 것도 그다음에 있었고요. 그 경장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씨도 사실은 좀 이상한 지점이 되게 많았었고 자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의 며느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나 약간 소름 끼치네요. 자, 그럼 정치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사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세 싸움에서 확 밀리는데 야당의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들을 사과하거나 인정해버리면 내부 동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진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앞으로 더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JTBC 보도는 그 연설문이나 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흘러갔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훨씬 충격적이었잖아요. 군사 기밀까지도 사전에 최순실이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사까지도. 그래서 민정수석, 구체적으로 민정수석까지.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는 어쨌든 3급 행정관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막 정말 그 시녀와 공주 같은 그런 거고 표정 보셨죠. 그 화면에. 최순실 그렇게 당당한 표정이고 나머지는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시중 드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사회부 리포트, 사회부에서 미리 SNS에서 올린 거 보면 최순실이 만든 자회사가 지금 수십 개를 넘어서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올라온 게 있고요. 이미 독일 신문에 14개를 더 발견했다는 거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 빼돌린 그런 루트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자금 속에는 최순실의 비자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의 비자금이 아닌 비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밀 계좌의 천국이잖아요. 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스는 그런 은밀한 돈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독일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고, 그건 하나 경계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들, 또 맹렬 친박들, 강경 친박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경환, 서청원, 그리고 조원진, 김진태, 그러고 보니까. 김태흠, 이장우, 이런 자들이 어떤 심정일까? 이 과정에 좀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 김진태는요, 부검, 백남기 선생 부검하라고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또? 네. 기자회견 했어요, 정론관에서. 그래갖고 그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서청원 의원 멘트가 하나도 안 나왔죠. 언론에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이장우 멘트 나온 거 보셨어요? 없어요. 김태흠 없죠. 없어요. 최경환 있었나요? 최경환은 이미 언론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저는 이자들의 지금 심정은 일제 패망을 마주한 친일 앞잡이들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잖아. 이게 뭔가 자기 보호막이 딱 가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한순간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심정. 그러면요. 정말 멘붕인 거지. 그들은 최순실이 이랬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부분적으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전횡의 정도가 저 정도였다면 저건 모를 수가 없어요. 권력 내에서 그걸 아무리 은밀하게 통제하려고 해도 청와대 행정관들이 거기 드나들면서 시중을 두는 정도까지 갔다면 저거는 여권 내부에서 상당 정도는 소문이 나 있거나 알려진 사실이었을 거예요. 쉬쉬했을 뿐이지. 그러면 최순실의 줄을 대려고 그들도 애를 썼겠네요. 그랬겠죠. 그렇죠. 네. 안종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각들 중에도 최순실 라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쪽. 이거는 추측이 아니에요.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아예. 김종 차관에게 들어온 그 인사청탁을 그 내용을 최순실에게 가져왔다,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유진용 전 장관이 오늘 인터뷰를 어딘가 했는데 김기춘이 간별사가 돼가지고 1급 6명을 날렸다. 제가요,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덕 문화부 장관에게 6명 사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구제받았어요. 그런데 그 1명이 한양대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요걸 그대로 물어봤어요. 사표 받았죠? 일괄 사표 받았다. 1명이 구제됐죠? 그 1명이 어느 대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한양대요. 거기까지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한양대는 왜 문제가 됐냐? 김종 차관의 인맥이라는 거죠. 한양대. 거기가 한양대 출신이에요? 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권력 내부에서는 이게 꽤 알려진 사실이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이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일파만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도 그동안 이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입 닫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보면. 네. 저는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 진짜 무서워. 소름 끼쳐. 네, 이런 거예요. 미르재단. 어디까지 망가졌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에 이거 10%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죠. 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문체부 공직자들 대통령도 존경하지 않는다. 아니 문체부 공직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최순실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거기에 줄대려고 그러고 그걸 목격하면은 당연히 이 권력의 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위치에서 보면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서 또 자발적인 어떤 존경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고 박근혜 뒤에 있는 박정희 아우라를 빌어갖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저는 이제 기회주의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전에 제가 우리 방송으로 수도 없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박근혜가 저 권력을 잃으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 박근혜에 가장 가까웠던 정치인들일 거라고 본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멘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빨리 실체가 까발려져서 자기들도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여기도 자기 스스로 여기서 잘못 맞대응했다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를 호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이 상황은 유승민 의원이 참 말을 잘했어요. 나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가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하여 지금 상황은 보수가 집권하게 된 건 10년 진보에게 나라를 맡겨봤더니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고 느낀 중간층이 이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판단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지금 우리 보수는요.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 민낯이 정말 무슨 그 악마들의 시대로 되돌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막 상상이 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상상이 앞서가니까요. 아니요, 실제로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자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질 것 중에 저희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제 기억에도 한 5-6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두 건은 이상은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들거든요. 부탄가스. 네. 유병원. 네. 일단 유병원도 유병원이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안기부 직원이 그 뭐죠? 모닝인가 타고 예, 예. 네, 그런 부탄가스. 것도 그다음에 있었고요. 그 경장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성완종 게이트에 성완종 씨도 사실은 좀 이상한 지점이 되게 많았었고 자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의 며느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 약간 소름 끼치네요. 자, 그럼 정치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사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세 싸움에서 확 밀리는데 야당의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들을 사과하거나 인정해버리면 내부 동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진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앞으로 더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JTBC 보도는 그 연설문이나 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흘러갔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훨씬 충격적이었잖아요. 군사 기밀까지도 사전에 최순실이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사까지도. 그래서 민정수석, 구체적으로 민정수석까지.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는 어쨌든 3급 행정관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막 정말 그 시녀와 공주 같은 그런 거고 표정 보셨죠? 그 화면에. 최순실 그렇게 당당한 표정이고 나머지는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시중 드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사회부 리포트, 사회부에서 미리 SNS에서 올린 거 보면 최순실이 만든 자회사가 지금 수십 개를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올라온 게 있고요. 이미 독일 신문에 14개를 더 발견했다는 거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 빼돌린 그런 루트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자금 속에는 최순실의 비자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의 비자금이 아닌 비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밀 계좌의 천국이잖아요. 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스는 그런 은밀한 돈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독일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고 그건 하나 경계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들 또 맹렬 친박들, 강경 친박들이 지금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술을 거죠.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술을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이 뭐 정도 상식에서 갖고- 많이 이 벗어나긴 정도 갖고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앵커가 이런 재판 소식 전하다가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를 전하면서 피식 웃어요. 막 웃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태블릿 PC가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작돼서 그 저번에 명종님이 한 보내준 그 이상한 사람의 SNS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그거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생각하는 모든 마인드가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관계 자체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SNS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꽤 많아요. 우리는 보통 페이스북, 트위터들을 우리 친구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눈이 안 띄는데 신비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쪽 계통의 친구들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금 목요일마다 저희 집 앞에서 박근혜 구명운동을 하는데, 이제, 정말 미치겠어요, 이거. 출퇴근할 때 보려니까 짜증나고. 근데 그 사람들 어느 날 이제 욕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중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것만 매달려 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 걸 갖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했다고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태블릿 PC가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탄핵된 거는 사실은 태블릿 PC 없어도 탄핵돼요. 그래. 그런데 왜 태블릿 PC 얘네들이 목을 매냐면 그 탄핵의 근거인 소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이게 보면 이 박근혜 변호사들이 대가리가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형량이 낮춰지기가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태블릿 PC 얽매이고 다른 거를 다 놓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박근혜 측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계속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들이고 발언들이지 이게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한 말이 있어요. 큰일 났네.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T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네,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예.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예.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예. 네, 그 축소가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거죠. 수술하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이틀 뒤에 이런 시술을 했다는 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뭐 그분들 중에는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도 있고, 예. 네, 또 다시 그 아니, 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야 속아갖고 네,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혹돼갖고 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했고 국민들은 현혹돼서 한 것도 국민들도 이제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2012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뭐 댓글을 단 흔적들 뭐 그렇게 정황이 있고 그거를 했는데 뭐 경찰이나 이런 국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야. 그렇죠. 뭐 후임이 혹시나 안 줄까봐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 돈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국정원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이 사실을 진술을 했고 그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은 이 돈을 국정원 직원들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하지만 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억 원이요. 네.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그 돈을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그대로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모으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모았다고 해도 4개월 모은 다음에 굉장히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명단 좀 사실-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또 그거 가보를 좋아갖고 남겨야겠다 자기들끼리 그런 건가요? 강령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자, 그럼 정치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사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세 싸움에서 확 밀리는데 야당의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들을 사과하거나 인정해버리면 내부 동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진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앞으로 더 멘붕에 빠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첫 번째 JTBC 보도는 그 연설문이나 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흘러갔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훨씬 충격적이었잖아요. 군사 기밀까지도 사전에 최순실이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사까지도. 그래서 민정수석, 구체적으로 민정수석까지.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는 어쨌든 3급 행정관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막 정말 그 시녀와 공주 같은 그런 거고 표정 보셨죠? 그 화면에. 최순실 이렇게 당당한 표정이고 나머지는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시중 드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사회부 리포트, 사회부에서 미리 SNS에서 올린 거 보면 최순실이 만든 자회사가 지금 수십 개를 넘어서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올라온 게 있고요. 이미 독일 신문에 14개를 더 발견했다는 거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 빼돌린 그런 루트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자금 속에는 최순실의 비자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의 비자금이 아닌 비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밀 계좌의 천국이잖아요. 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스는 그런 은밀한 돈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독일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고 그건 하나 경계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들 또 맹렬 친박들 강경 친박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경환, 서청원 그리고 조원진, 김진태, 예, 그러고 보니까 김태흠, 이장우 이런 자들이 어떤 심정일까? 이 과정에 좀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 김진태는요, 부검, 백남기 선생 부검하라고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또? 네. 기자회견 했어요, 정론관에서. 그래갖고 그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서청원 의원 멘트가 하나도 안 나왔죠. 언론에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이장우 멘트 나온 거 보셨어요? 없어요. 김태흠 없죠? 없어요. 최경환 있었나요? 최경환은 이미 언론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저는 이자들의 지금 심정은 일제 패망을 마주한 친일 앞잡이들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잖아. 이게 뭔가 자기 보호막이 딱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그러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예.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심지어 지금 검찰은 BBK 특검의 그 수사 기록도 들춰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다른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검사를? 그렇죠. 뭐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예. 이 변창훈 검사가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음.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갔다가 예. 또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이 변창훈 검사 수사를 했는데 투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망한 이후에 검찰 내부의 기류가 좋지 않아서 네, 이번에도 그 뭐랄까 하여튼 당시 특검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특검에도 당시 파견을 간 검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 검사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갔던 검사들이 지금 이제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 네, 그리고 차명기 수원지검 1차장, 그 조재빈 대검 연구관 이렇게 나름 검찰의 고위급 예. 인사들로 포진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 스스로 검찰 조사 안 하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수처 논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네,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상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권의 뭐 고위 인사들도 수사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유소희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 개시해야겠네.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인사하세요. 그때 노 대통령이 뭘 했길래 국기문란이라는 소리를 썼을까요? 아니 탄핵은 그럴 때 하는 거다. 헌재에서는 그걸 이제 각하시켰으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 아니란 탄핵을 얘기였죠. 그건.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봤던 보수 지지자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이 똑같은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답이 나올 거예요. 탄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정호성 비서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의 연결고리 또는 두 사람 사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으로 정호성 씨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인터뷰 3인방? 예, 다. 3인방이 전부 최순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분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해서 이거예요, 이거.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것만 매달려 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만들어내고 그걸 다른 사람 걸 갖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탄핵했다고 이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태블릿 PC가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가 만약에 최순실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탄핵된 거는 사실은 태블릿 PC 없어도 탄핵돼요. 그래, 그런데 아. 왜 태블릿 PC 얘네들이 목을 매냐면 그 탄핵의 근거인 소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의 형량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이게 보면 이 박근혜 변호사들이 대가리가 멍청하잖아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형량이 낮춰지니까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태블릿 PC 얽매이고 다른 거를 다 놓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그 박근혜 측 그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박근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판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를 계속 그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그 행위들이고 발언들이지 이게 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최순실이 한 말이 있어요. 큰일 났네. 오늘 태블릿 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을 했거나 JTBC가 기획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태블릿 PC를 처음 봤습니다. 그럼 당신 셀카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법에서의 그 여지가 없겠죠. 개전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상 그리고- 참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씨.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태블릿 PC 현물이 제출돼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미징 작업을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건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목숨 걸었네. 분위기가 그렇네요. 천신만고 끝에. 아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단 이 태블릿 PC를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러면은 박근혜가 초반 1, 2차 담화 때 했던 이야기들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갖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손석희 앵커와 특검
그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기스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짝 상처를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예. 하지만 네,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네, 받은 본 적도 적도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네. 어.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네,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1억 원이요. 네. 그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그 돈을 네,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예? 네, 그대로 이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중요한 모으지도 건. 못하고 네. 네, 그렇게 왜냐 모았다고 4개월 해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털어갖고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네,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네,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또 그거 가보를 좋았고 남겨야겠다 자기들끼리 그런 건가요? 강요하고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요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네, 센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